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열기 어려운 문은 어떤 문일까요? 바로 마음의 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성의 마음은 더욱 어렵죠. 오늘 국무조정실 주최로 정부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미혼 직원을 대상으로 이성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연애 특강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마음의 문만큼 어려운 문이 또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곳간의 문인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문이 열렸습니다. 16년간 열리지 않던 문이었는데요. 바로 장남인 전제국 시공사 대표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무려 1672억 원을 모두 완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6년 만의 사과가 국민들의 마음의 문을 과연 열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또 모두가 열리길 고대하던 문이 곧 열립니다. 이번 달 안에 개성공단 문이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우리 측 인력의 현지 체류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남과 북, 마음의 문도 활짝 열리길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문입니다. 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아,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가 좀 내리고 있어요, 살살? 네, 많이 내리는데요. 가을을 재촉하는 비. 네. 추워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오늘 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미납한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납부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죠? 예, 날씨만큼이나 마음이 착잡할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제국 씨는 오늘 오후 3시에 서울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미납 추징금을 검찰에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납부하기로 한 재산 목록을 일일이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전 씨 일가는 우선 추징금 납부를 위해서 검찰이 압류한 연희동 사저 정원과 경기 오산 땅 등 일가 부동산 그리고 미술품 등에 대해서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압류한 걸 계산해 보니까 약 90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은 29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직접적으로 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십시일반이라는 미덕을 발휘해서 전 씨 일가가 부족한 추징 금액을 서로 부담해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니 무려 십시일가가 수천억 원입니다. 네. 그런가 봅니다. 숟가락에 수백억 원이 이제 얹어 있나 보죠. 네. 네, 저희 국민들의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있죠. 네.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순자 씨의 명의로 돼 있는 연희동 사저 본체를 일단 검찰에 자진 납부하기로 했고요. 또 사돈인 동아원의 이 회장은 금융자산으로 270억 원 상당을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검찰에 납부하기로 한 재산 내역은요. 부동산, 동산, 자산을 모두 포함해서 1,700억 원에 달하는데요. 미납 추징금을 30억 원가량 상회한다고 합니다.
전 씨 가족 대표로 장남 전재국 씨가 사과문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전재국 씨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부친께서 당국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말했는데 저의 부족함과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혀서 해결이 늦어진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분 정도 걸리는 사과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재국 씨는 발표를 마치고 곧장 특별 환수팀을 찾아가서 추징금 납부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오늘 전재국 씨가 사과문 발표하면서 이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2번 나왔는데 네네. 평소에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었는지 제 눈에는 보니까 고개 숙이는 장면이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어색했나요? 예, 저는 그렇게 봤는데 네.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정면승부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1997년 4월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및 그 뇌물죄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는데요. 무려 16년이나 지난 오늘 왜 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1차적으로 보면은 늘 바늘과 실의 관계였죠. 소위 60년직이라고 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근 230억 원을 내면서 추징금을 완납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은 만큼 버티는데도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최근에 검찰이요. 처남을 구속을 하고 또 아들까지 소환 조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왔는데요. 간단히 표현하면 마음의 가책이나 부담을 갑자기 느꼈다기보다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로 추징금 납부를 결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적인 이유. 네. 전재국 씨가 사과문 발표하면서 부친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국에 잘 협조하라. 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네, 믿겨지진 않는데요. 아무튼. 협조하라는 것이 자칫하면 너네 다친다 이런 뜻 아니었어요? 네. 네. 이번에는 무상보육 문제 짚어보죠. 새누리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박원순 시장이요. 무상보육 재원 문제를 따져보자는 새누리당의 토론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였는데요. 그런데 현재 새누리당은 사자회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서울시장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1대1 끝장 토론을 주장하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회담의 형식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핵심 사안인 영유아 보육법 처리와 관련해서 책임있고 실질적인 토론이 되려면 최경환 원내대표와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민주당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기재부 장관과도 별도로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사자 토론은 의미가 없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지상파 TV 토론 이 성사 여부는 양측이 접점을 찾을 때까지 좀 이루어지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은 하겠다는 데는 서로 공감을 하면서도 형식 문제를 놓고 네. 맞짱은 힘들다. 그렇죠. 새누리당 그렇습니다. 지금 네. 청와대도 이쪽도 네. 지금 형식 때문에 진전이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그렇죠? 일단 개정안은요. 영유아 보육비의 국고 보조율을 서울은 40%로 그리고 지방은 70%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지방정부의 지원을 더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무상보육 등이 핵심 이슈였던 대선 직전에 소관 상임위였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됐지만요. 지금까지 법사위에 10개월째 묶여 있습니다. 역시 대선을 앞에 둔 시기와 끝난 다음에 마음은 좀 달라지는 건데요. 지난 6월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재정부담 확대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어서 이렇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돈 문제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박근혜 정권의 차관 갑자기 사임했죠.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이제 오늘 전격 사임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요.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박종길 차관이 공무원의 영리 행위와 금지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 명의의 목동 사격장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공문서인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 이어서 문체부가 광주시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공문적 위조와 관련해서 수영대회 개최 예산을 일체 지원하지 않겠다면서 수사를 의뢰한 상황까지 갔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정부의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공문서를 위조할 생각을 할까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상식적으로. 네. 그런 분이 또 공직을 맡고 있다. 네. 네, 당연히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네. 네. 이번에 국회로 가보죠. 여야가 여전히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공전만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장외투쟁을 접고 조건 없이 민주당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현안이 있는 상임위에만 선별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요. 야당은 현안이 있는 상임위, 자기 입맛에만 맞는 상임위만 하자고 하는데 이는 여야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 일정에 합의할 때까지 국회를 단독으로라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요,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반발을 하면서 공안 체면에 빠져서 오만과 교만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협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영수회담을 대통령이 여전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 지연의 책임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정치권의 이런 싸움 이야기 정말 듣기 싫어요. 네. 네. 어제 뉴스와 오늘 뉴스가 늘 같습니다. 어제 오늘이 아니라 뭐 몇십 년 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39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재훈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비 오는 퇴근길 곳곳에 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영동대교까지 쭉 정체고요. 일산 쪽으로도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 동호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 차간거리 좁힙니다. 강건도 올림픽대로 역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또 여의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시속 20-30km 미만으로 이동하고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부터 여의교 지날 때까지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부순환로도 현재 홍지문 터널 중심으로 양방향 밀린다고 보셔야겠고요.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전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외곽 쪽으로도 성산대교부터 목동교 지나 신정교 쪽으로 차간거리 좁힙니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보 정치의 맏형으로 불리는 분이시죠.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인데 오늘 권 전 대표가 시민단체 성격의 사단법인인 권영길과 나아지는 살림살이를 발족하고 거리로 나섭니다. 잠시 후 7시부터 백범기념관에서 출범식을 연다고 하는데요. 사단법인 권영길과 나아지는 살림살이 이사장인 권영길 전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제가 이게 좀 권영길 의원님처럼 표현은 못하는데 당시에 이제 유행어였는데 현재 살림살이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저를 거리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살림살이 아직 안 나아지는데라는 말을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의 살림살이나 나라의 살림살이의 말이 아니죠. 세월이 가면은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되는데 네.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림살이가 나빠질 뿐만 아니라 이제 희망이 없다는 희망을 잃은 것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안 되겠다.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하자. 희망을 갖자고 제가 다시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권영길과 나아지는 살림살이를 발족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권영길과 나아지는 살림살이 약칭으로 나살림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출범식을 갖고 출범식이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출범식이 잠시 7시부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7시부터 효창공원에는 백범기념관에서 거행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보편적 복지 국가 건설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 시민들, 노동자들이 참석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것은 이제 국회가 안아서 국회에서 이게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국회에 필요한 법이 있으면 만들고 또 정부가 이를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 각 정당의 대표들이 참석을 하게 될 겁니다.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 노동당 이용길 대표가 나와서 당 입장을 밝히고 또 문재인 안철수 의원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입장을 축사 형식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초대하신 거죠? 초대하고 본인들도 참석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흔쾌히 오신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보편적 복지는 지난 대선 때의 제일 중심적인 의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바라고 있는 것이 보편적 복지다. 그래서 2012년 때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선거라고 그랬었고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들이나 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이런 입장을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우선 가장 먼저 교육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보편적 복지 아니겠습니까? 예. 국가라고 한다면은 애 낳고 애들 키우고 공부시키고 또 살아가다가 병들었을 때 국가의 힘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하고 노후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국가의 기본 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국가의 기본 틀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대선에 제1의 의제로 국가의 과제로 누구나 인정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앞으로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이대로 가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그래서 10년을 내다보고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를 하자. 그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사회운동체가 나살림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틀은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비,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사회 양극화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회 양극화는 비정규직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가 돼야 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가 돼야 되고 위해서는 학벌 없는 사회가 돼야 되고 학벌 없는 사회는 대학 서열화 폐지로 오는 것이고 대학 서열화 폐지는 바로 국가 재정으로 공사력을 막론하고 대학 재정을 책임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지금은 빈부격차가 교육 격차를 만들고 격차가 더 커진 빈부격차를 다시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비 없는 나라 만들기는 단순히 경제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개혁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푸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운동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운동이 곧 정치인가요? 정당 정치는 아니고요. 그러나 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당이 이 과제를 안고 특히 국회가 이 문제를 안고 풀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모아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 모아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고 현재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보편적 복지가 좋은데 되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의 국력으로 그것을 이뤄낼 수 있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력으로 10위 내지 13위의 국가이고 OECD 국가에서 중간에서 선두 그룹에 있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거리에서 아파트에서 장터에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거리에서 만나고 설명하신다는 그 부분이
일부에서는 또는 또 직접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권 의원님께서 중앙정치로 복귀하는 그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미 2년 전에 정당 정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때 2년 전에 지금 진보 정당이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진보 통합을 외치고 호소했었죠. 그래서 새로운 단일 진보 정당이 탄생한다면은 어떤 당직도 공직도 맞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의 종군하겠다고 했었는데 저희 뜻대로 진보 정당이 탄생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 정치를 청산하고 지금은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무당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제가 이렇게 거리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권영길은 이제 정당 정치의 틀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진보 정당을 뒷받침하고 토대를 구축하는 그런 더 값진 활동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네, 진보. 요즘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의 진보 진영에 대해서. 그러면은 오늘 출범식에 안철수 의원, 심상정 의원도 참석하시는데 바로 이 나살림과 이런 진보 진영의 아주 대통합,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하나의 기틀이 됩니까? 아닙니다. 나살림은 정치 조직체가 아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사회 운동체고요. 그리고 저는 정당 정치의 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바라는 대로 새로운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 단일화된 새로운 진보 정당이 탄생하게 된다면은 그때 그 시점에서 평당원으로 그 당에 가입할지 안 할지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 평당원으로 그 당에 몸을 담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정당을 통해서 어떤 선거에 출마한다든지 당직을 맡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정당 정치는 마감됐다 하는 겁니다. 네, 청취자분 질문인데요. 네. 2178님인데요. 그러면은 앞으로 뭐 경남도지사라든지 이런 선거에는 앞으로 안 나오신다는 뜻인지요? 이런 질문인데요.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지난번 제가 2012년에 도지사에 나갔던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청산된 저의 생각을 바꿨던 것은 아니고 그때는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복무를 좀 해달라. 해서 오직 그 차원에서 출마를 했던 것이지 제가 어떤 정치 활동의 범위에서 그런 개념으로 출마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어서는 더군다나 저는 이제 거리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허용되는 한 그런 삶을 끝까지 이어져 갈 겁니다. 예. 권영길은 이제 허벌판 광야에 서겠다. 광야로 돌아가겠다 하는 겁니다. 네, 광야. 네. 나살림은 정치단체가 아니라고 언급은 해주셨는데 진보 진영에 참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 하는데 나살림과 야권의 어떤 연대 가능성 이런 건 없습니까? 그래도요? 그것도 말씀드리자면 정치 조직체가 아니기 때문에 과의 어떤 그런 연대는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의 힘을 모아서 보편적 국가를 이루기 위하는 데는 뒷받침하게 될 겁니다. 보편적 복지는 진보 보수의 그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아닙니다. 유럽 선진 나라들이 보수 정권이 된다고 해서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 포기합니까? 아니거든요. 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당 정치와 연계하는 건 어떤 국민들이 바라는 보편적 복지를 이뤄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그 교과에 4년 활동하면서 고등교육법에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 운영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데 4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된다면은 이 법대로 국회가 실천하도록 해라. 국회는 정부에 요구를 해라. 그리고 그 국회와 정부의 압력을 가하는 것은 국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압력을 말하면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현재의 진보 정치의 상황은 어떻다고 보시고 앞으로 갈 길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보 정치가 위기를 넘어서서 사실상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은 긴 호흡으로 걸어가라. 다시 기초공사를 해야 된다. 토대를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노동당이 2000년에 창당되어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를 내걸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가 브랜드처럼 되었었는데 그 민주노동당이 분당이 되고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진보정치, 진보정당이 존립마저 이렇게 위태롭게 된 게 있는 게 사실상 말하면은 그 존립의 기틀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긴 호흡으로 역사 발전을 다시 생각하면서 출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장 오늘 출범식 이후에 나살림 활동 곧바로 할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연말까지는 나살림이 어떤 단체다는 설명을 하는 거리 활동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년 초에 들어가면은 구체적인 것을 내걸고 서명 운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14년, 15년까지는 예. 그 박근혜 정부가 내걸었던 즉 박근혜 대통령 후보 때 공약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것을 이루도록 하자. 네. 반값 등록금도 2014년 15년까지는 이루고 그리고 남은 이 8년의 기간 동안에 등록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내도록 하자.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금 한 63% 정도 되는데 이걸 예. 90% 선까지 올리고 상한선은 100만 원 선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을 지키고 내고 확장하고 그래서 또 동시에 대두되는 것이 영리병원인데 영리병원은 막아내고 건강보험은 확장하자는 그런 구체적 활동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단법인 권영길과 나아지는 살림살이를 출범한 권영길 전 의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자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윤유선 씨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너무 사회가 바쁘고 정신없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남편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런 부족한 생각, 상처받은 마음 이런 걸 가족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으니까요. 가장 행복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한 끼의 식사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Eine von den For an insider's look at the 세상은 넓고 뉴스는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는 시사, 경제, 생활정보, 날씨, 교통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뉴스 FM 94.5 모바일 웹 YTN 라디오 당신이 어딜 가든 24시간 당신의 일부가 되는 당신의 YTN 뉴스 FM 참 좋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올 한가위에 감사드릴 분이 있다면
선택의 자유와 주는 사람의 진심이 담긴 롯데 상품권 카드를 선물할 것입니다. 롯데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롯데 상품권 카드. 단언컨대 롯데 상품권 카드는 가장 완벽한 한가위 선물입니다. 구매는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자기야, 안전벨트 했지? 아들, 급하다고 너무 밟지 말고. 너 회식 끝나면 꼭 대리 불러라. 운전 조심히 다녀오세요. 늘 당신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 마음 하이카에 담아.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문자 왔쇼. 나도 모르는 새 다운로드되는 수많은 악성 코드. 당신의 스마트폰은 안전한가요? 악성 코드와 스팸 문자로부터 스마트폰을 지켜주는 T가드 앱. 지금 T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SK텔레콤 바른통신문화 캠페인.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16년 만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한 추징금 1,672억 원에 대해서 자진 납부하겠다, 이런 계획을 검찰에 제출하고 오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추징금 완전 환수를 목표로 특별 환수팀을 구성해서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박을 가해왔는데요. 시효 만기가 올해가 5번째인데 이 5번째가 들어온 올해 드디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백기를 들은 것이나 다름없죠. 오늘 발표된 수사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전직 부장검사 출신이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검찰 발표, 그리고 검찰 발표와 앞서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제국 씨의 발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16년간 이렇게 한순간에 해결될 것을 그렇게 오래 끌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사과한다고 이제 장남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입을 통해서 이제 성출되는 어떤 이 소리로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표정이라든지 느낌, 자세, 태도 뭐 이런 걸로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장남께서 짧게 그렇게 사과한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국민들 보기에는 좀 성이 안 찬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또 이제 자제분들 전부 나와서 우리 가문이 이렇게 잘못했어. 그 모습도 괜찮아 보여요. 가족들이 전부 쫙 써갖고. 근데 이제 들어갈 때도 그랬고 아까 5시쯤 나올 때도 사실은 간단하게 그냥 한 1분 정도 얘기하고 그냥 차에 올라타서 그냥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 독일에서 2차 대전 때 이제 양민학살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폴란드에 그때 독일 수상이 가가지고 그 폴란드 무덤 그 국립묘지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냥 그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수상이 잘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감동을 느끼는데 오늘 장남께서 사과한다고 말은 하는데 얼굴 표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은 이제 국민들이 사과한다는 느낌을 받기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추징금 이 완납에 대한 어떤 계획을 제시하고 이제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보기에 좀 그럴듯하지만 어쨌든 이 사과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좀 와닿지 않는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국 씨 사과하는데 보니까 하기 직전에 미간이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딱 포착이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왕 돈 낼 거 더 깨끗하게 더 하면은 더 훌쩍 더 우리나라 역사가 한 번 더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왜 16년 동안 꼼짝도 않다가 이렇게 돈을 내면서 사과도 억지 사과하는 듯한 표정을 많은 분들에게 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더 이상 뭐 어찌할 길이 없다, 도망갈 길이 없다 이제 그런 상황에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망갈 길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서 더 피해봐야 결국
상황이 정말로 이제 어떤 수렁의 나락 속으로 그냥 다 빠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으니까 네. 그나마 이 순간이라도 지금 마지막 결단을 내린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가령 이제 똑같이 이 추징금 미납했던 노태우 씨 같은 경우 며칠 전에 230억 원 미납금 잔액 납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씨 가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차남 같은 경우는 뭐 검찰이 오늘이라도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것에 쫓긴다는 걸 느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장남이나 삼남 특히 이제 삼남의 장인인 동아원 이상 씨 같은 경우도 회사에 대해서 얼마 전에 압수수색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 압수수색에서 분석한다 보면 이상 씨란 별건에 뭐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나올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납부하는 것이 그나마 있는 재산을 지키고 뭐 가축계 가족들 형사처벌 적게 받는 현명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제국 씨가 발표한 재산 목록을 보니까 굉장히 짧아요. 예. 1672억 원인데 아주 예.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하는 것이 예. 어떻습니까? 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이제 오늘 이제 구체적인 납부안이 이제 비교적 조금 이제 성의가 있어 보이는 것이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존의 어떤 이제 자금 추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증거 입증이 조금 불충분하게 판단해서 압류를 못했던 재산들이 상당 정도 있습니다. 아,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요? 예, 예. 네. 그래서 가령 이제 전재국 씨 이제 연천 허브빌리지는 일부가 압류되고 일부가 압류가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부 압류 안 된 부분도 이 책임재산에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순자 여사 명의로 되어 있는 연희동 사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지금 책임재산에 넣겠다. 네. 그다음에 전재국 씨의 시공사 그 건물 사옥도 이게 한 200~300억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포함해서 또 합천군에 있는 선산도 책임재산에 넣겠다. 또 전효선 씨 딸 안양시 관양동 토지 같은 경우도 책임재산에 넣겠다. 또 이제 장인 셋째 아들 장인인 이희상 씨가 이제 금융자산을 한 300억 가량 정도 직접 출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비교적 조금 어떤 검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이제 어떤 담보로 제시할 만한 재산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평가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것이 있지 않겠는가? 예. 라는 그렇죠.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그 이창석 씨 명의로 이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재산에 대해서 이창석 씨 쪽은 뭐 아버지 이규동 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보면 거기서 이제 전두환 씨 비자금이 들어간 흔적이나 내역들이 지금 많이 엿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창석 씨가 구속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창석 씨 재산은 거기에 왜 안 들어갔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가 이제 이순자 여사 지금 그 연희동 농협 지점에 압류된 그 30억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30억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지금 압류를 해놓기는 했는데 이 가족들이 이번에 이건 책임재산에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넣겠다는 그 목록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밝혀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검찰이 압류를 풀어줄 것 같지는 않는데 그 부분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좀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네.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예. 이 정도 발표하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반응입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름 상당히 노력했다라고 지금 평가가 돼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이 재산의 어떤 감정 평가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이루어졌냐라는 문제인데 네. 대체로 아마 이제 실시가보다는 조금 낮게 아마 잡아서 감정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검찰이. 근데 이제 정밀 감정 평가는 아니고 이제 일흥의 어떤 개략적인 감정 평가를 한 것 같은데 네. 납부해야 될 추징금 총액이 1672억인데 감정 평가를 한 10에서 15% 정도 시가보다 낮게 평가를 한 상태에서 한 1703억 정도라고 평가된 재산을 지금 책임재산으로 내놨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노력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가 기실 보면 이제 이 사건이 그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권한 행사를 했는데 사실 이 법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전두환 씨 측의 이제 초창기에 엄포도 있었고 또 과연 이 재산 추적이 검찰이 얼마만큼 완벽할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담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이렇게 자진 납부하겠다고 계획서를 낸 것을 보면 그런 면에서는 검찰이 이제 자신들이 좀 노력한 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안도하는 측면도 좀 있을 겁니다. 네. 검찰이 노력한 건 분명히 인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들고요. 근데 16년이라는 세월, 이 많은 돈, 1672억 원 은행에 뒀다.
또 이것을 담보로 대출해줬다면 이 돈도 이자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거는 전혀 건드리지 못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1,672억 원에 대한 16년 이자가 한 2천 몇백억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세라든지 뭐 이런 데는 세금을 늦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희한하게 형법 추징에 있어서는 이 가산 추징금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금을 추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1,672억 원 범위 내에서 추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법 제도입니다. 네. 앞으로 이런 입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네. 자, 이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앞서 뭔가 더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 더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까요?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는 수사대로 계속 하겠다. 특히 이제 눈앞에 밝혀진 범죄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사는 하되 다만 이제 조금 어떤 분명한 납부 계획서를 밝혔으니까 정상 참작을 해가면서 수사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이 현물로 납부하겠다는 이 추징을 돈으로 환가하는 절차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3년이요? 예, 3년까지도. 네.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혹여 이제 전두환 씨 측에서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을 바꾼다든지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는 하되 수사를 조금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추징금 이 납부나 집행 상황을 봐가면서 수사의 속도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마 수사도 한 2, 3년간 그냥 이 추징금 이 징수 현황을 봐가면서 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수사팀은 이렇게 되면은 해체됩니까? 아니면 인원이 줄어듭니까? 인원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줄어드나. 예. 그렇지만 담당자는 있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은 한쪽 고삐는 그대로 잡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황을 봐서 뭔가 좀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은 다시 본격적으로 목을 더 조일 수 있다. 예. 네, 3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앞서 들은 얘기 들어보면 뭐 단계적인 납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그런 것도 이제 다 관련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의 현금화가 용이한 부분은 이제 쉽게 현금화를 해서 추징금으로 이제 국고에 환수를 할 거고요. 현금화가 어려운 부분들은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인데 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가 되는 게 에스크로라고 해서 이제 신뢰할 만한 금융기관을 전두환 씨 측과 또 이 이제 검찰이 서로 협의해서 금융기관을 하나 선정을 해서 거기에 믿고 좀 매각을 좀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금을 좀 환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들락날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령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가격이 아주 급락했던 시점인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가능한 시간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이렇게 매각을 하는 것이 검찰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타이밍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뭐 2년 뭐 이렇게 3년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공매 말씀해 주셨는 또 에스크로 방식. 예. 청취자분 상당수가 이제 경매는 알아도 공매는 또 잘 모르시고 예. 공매 그러면 이제 증권에서 네. 가짜 증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이 공매와 에스크로 좀 더 덧붙여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경매와 공매는 이제 극히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제 경매는 법원에서 이제 일반 근저당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이 경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매는 이제 어떤 세금을 안 냈다든지 국가가 어떤 국가에 대해서 납부해야 될 부담, 세금이나 과징금이나 이런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국가가 실시하는 경매 제도가 공매입니다. 공매를 하게 되면 시가보다 많이 줄어든다면서요? 예,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경매처럼 뭐 1차 공매, 2차 공매, 3차 공매인데요.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한 15에서 20% 정도 이 가격이 하락된 기준 금액으로 이제 공매 기준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 공매를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손해죠. 에스크로 방식은 어떻습니까? 에스크로 방식은 이제 물건을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고 뭔가 이제 거래를 매매든지 어떤 형태든지 거래가 이제 있어야 될 때 이 거래를 하는 두 사람이 서로 신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신뢰가 없었을 때 중간에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내세워서 그 사람한테 결국 뭐 매매 관련되는 서류와 물건이라든지 돈 같은 것을 중간에 맡겨놓고 양측이 공이 어떤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결정해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교환시켜주는 제도가 에스크로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중개인을 통해서 뭔가 거래를 하는 것이 에스크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법률 공부 굉장히 많이 해요. 예, 어려운 방식 또 에스크로 방식까지 배웠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완전히 새롭게 뉴 커란도시 탄생. 빌딩 숲속을 달려도 깊은 산속을 달리는 것처럼 짜릿한 기분. 더 즐거워진 커란도시에 오르면 당신의 퇴근길도 더 즐거워진다. 새로운 코란도시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 Urban Adventure New Corando Sea.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은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문인데요. 6558님입니다. 드디어 바늘구멍 같던 전두환 씨의 철통문이 열리는군요. 두드려야 열린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건가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